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11월 25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좀 마이크를 바꿔봤어요. 좀 좋은 걸 샀는데 한번 이게 들어보시고 기존에 이제 여기 꽂고 있는데 요거 이제 스탠딩 마이크로 한번 좀 바꿔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봐주시고 어떤지 뭐 음질이나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한번 좀 들어보시고 평가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미국은 이렇게 구글 요새 뭐 구글 난리가 아니죠. 알파벳이. 신고가 경신했고 이제 알파벳 CEO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고, 일단 오늘 이제 미국 마감 시황하고 그다음 미국 금리 인하 확률이 되게 올라갔어요. 요 부분하고요. 그리고 환율 부분 좀 얘기해 드리고 AI 관련된 얘기 쪼금 해 드리고 삼성전기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아마 궁금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주가는 많이 올랐고 '팔아야 되나? 더 가져가야 되나?' 아마 뭐 내일 또 아마 상담이 들어올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말씀드리고, 또 반도체 얘기 한 두 가지 얘기, 한 세 가지 정도 반도체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AI 인프라 뭐 이거는 이제 이 배터리 얘기입니다. 그리고 백 투 더 펀더멘탈 자동차, 그다음 미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 자산 배분 전략, 기업 분석은 오늘 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슈가 있었죠. 오늘 좀 빠졌는데 그 내용하고 이스페타시스, 이렌텍, 코리아 FT 설명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자공시는 STX 엔진, 하나오션, 현대중공, 한국조선의 APS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구글이 뭐 정말 오늘도 주도하면서 뭐 미국 증시는 또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 좀 펼쳐졌고요. 예. 이게 왜 제 얼굴이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죠? 잠깐만요. 예. 네.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스닥은 급등했고, 반도체 급등했고, 또 코스피 야간 선물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좀 좋은 흐름, 그러니까 조금 밀리면서 끝났고, 달러는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나스닥이 급등했고, 알파벳이 6.3, 브로드컴이 11, 마이크론이 8%, 이런 거 오른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오른 것 같지도 않죠. 좀 아쉽고. 자, 월요일 미국 증시는 이제 알파벳의 AI 호재에 힘입어 강세로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시장을 이끈 건 역시 AI 기술주들이었고, 알파벳은 AI 경쟁에서 구글이 이제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일단 이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글 주가 급등 영향으로 일단 시장은 큰 폭으로 올랐고, 뭐 구글만 오른 게 아니라 구글은 자체 칩을 만들어요. 그래서 누가 만들어 주냐? 브로드컴이 설계를 해 줍니다. 여기 이제 밸류 체인들이 다 강했어요. 예. 근데 그래서 엔비디아는 오늘 오르긴 했지만 시간에서 좀 빠지더라고요. 엔비디아 입장이 좀 위협적이죠. 왜냐하면 저 구글의 제미나이는 그 엔비디아 칩을 안 써요, 학습할 때. 자체 TPU로 학습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결과물이, 아니 엔비디아 칩을 안 썼는데 저런 결과물이 나온다? 이게 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리고 주요 투자 은행들은 낙관적 견해를 유지했습니다. 도이치방크는 내년에 S&P 500 8,000 포인트, 그다음에 에버코어는 이제 S&P 500 7,750 제시했고,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단기적 약세는 내년을 대비해 장기 포지션을 추가할 기회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중 확대 기회 구간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줬고요. 한편 이제 비트코인은 88,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처럼 위험 선호 현상이 좀 발생하면서 암호화폐도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은 추수감사절인 목요일 휴장하며 금요일에는 오후 1시에 조기 마감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데일리 여는 총재가 금리 인하를 좀 이렇게 지지를 했어요. 이게 되게 컸어요. 이제 이분이 투표권이 없어요, 원래.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는 이제 노동시장 위험을 언급을 했는데, 현재 그 채용도 해고도 없는 고용으로 인해 경제가 좀 취약하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금리 인하를 좀 이게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해 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그 파웰 의장과 의견을 공식적으로 달리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이 의견은 그러면 결국 파웰 의장의 의견 아닌가, 이렇게 시장은 받아들인 거죠. 투표권이 없어도 파웰과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한몸 같은 그런 좀 생각들을 시장 참가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같다는 거죠. 그 뉴욕 연은 총재도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존 윌리엄스도 금요일 날 이제 얘기를 했죠.
금리 인하 여지가 더 있다. 또 최근 이제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 찬성하는 발언이 좀 나오고 있어서 금리 인하 확률이 85% 이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자, 알파벳과 함께 급등한 브로드컴은 원래 옛날부터 뭐 이거는 저도 몇 번 소개해 드렸죠. 구글의 TPU, 텐서 처리, 저게 AI 전용 그 반도체인데 그거를 설계하고 제조는 이제 TSMC가 하죠. 그래서 공급하는 회사인데, 예, 어쨌든 엔비디아랑 좀 경쟁 관계인데 저 칩을 이용해서 놀라운 결과물을 내니까 이게 진짜 시장이 깜짝 놀래 버린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지금 주가가 시간에서 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산 주가가 막 안 좋았던 거죠. 두산은 왜냐하면 엔비디아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예, 시장이 그 부분에 의해서 좀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브로드컴과 알파벳은 시장이 재발견한 새로운 AI 기업들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멜리우스는 그리고 테슬라를 필수 보유 종목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필수 보유 종목 선정 주가 7% 급등했고요. 멜리우스 애널리스트 롭 베르트하이머는 자율주행 기술이 곧 도래하는데 운전 생태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테슬라 이렇게 자율주행 해보신 분들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다. 근데 저게 대중화까지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세상 바꿀 거 맞습니다. 예, 이동이 편리해지고 운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머스크는 AI 이제 5 칩을 27년에 차량에 탑재하고 AI6도 얘기를 했는데 AI5랑 AI6는 삼성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잘 되면 여기 공급하는 거는 이제 삼성 입장에선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 자율주행 시장은 열릴 텐데, 근데 이제 주가에 대해서는 논란은 많은 건 그건 아는데 도대체 전기차로 돈 언제 벌 거냐. 실적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과 로봇이 대중화되는 시기가 빨리 오면 좋은데 늦게 오면 또 실망하겠죠. 그래서 이게 안 된다가 아니라 언제 할 거냐. 이제 요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알파벳 급등했고, 예, 테슬라 급등 아까 설명드렸고, 엔비디아는 올랐지만 시간에선 별로 안 좋았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 좋았고요. 브로드컴 급등, 팔란티어도 오랜만에 올랐고, 노보노디스크는 사실 이걸 너무 큰 악재로 보진 마세요. 알츠하이머병 임상시험 결과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비만 치료제가 알츠하이머병 진행 속도도 늦추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그거는 달성 못했대요. 뭐 그건 아쉬워요. 아쉽지만 그러니까 알츠하이머가 좀 안 된 건 아쉽죠. 근데 그게 뭐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추가되는 거지. 그래서 좀 과도한 주가 하락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율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환율. 지금 요게 보면 요게 뭐냐면 이제 제가 여러분도 아마 요게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먼저 이것부터 말씀. 우리나라 원화 약세의 근본 원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큰 게 이겁니다. 최약체 통화로 전략했는데 달러 사냥을 한대요. 달러 사냥 뭐죠?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원화를 버리고 미국 주식 사는 거죠. 예. 그래서 국내적 요인이 더 크다. 그러니까 그 경상수지 흑자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요. 국내 거주자의 달러 사냥. 요런 얘기가 있습니다. 개인, 기업, 연기금 다 똑같아요. 예. 해외 주식 선호하고 미국에 투자하고. 예.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올해 두 번째로 크거든요. 역대. 그러면 아니 당연히 환율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달러가 들어오니까. 근데 달러가 유출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예. 그런 게 더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해외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상수지가 우리나라의 환율을 좌지우지한 게 아니라 이제는 자본이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이 최근 환율 움직임은 대부분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제일 크고요. 그럼 이거를 방어하는 방법은 달러를 공급을 늘려버리면 돼요. 그죠? 달러 공급을 팍팍 늘려가지고 환율에서 충격을 주면 돼요. 아니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사든가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개인 투자분들이 미국 주식 더 이상 안 사시든가.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환해지. 그러니까 연기금이 환해지를 왜 하냐면 연기금은 미국 주식 많이 갖고 있죠. 예. 해외 투자도 많이 하거든요. 그럼 달러인데 이 달러가 지금 1,450원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1년 후에 1,350원 되면 어떻게 돼요? 국민연금은 손해를 보겠죠. 그죠? 1년 후에 100원 정도. 왜냐하면 이 환차 손을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환율이 떨어지면 내가 1달러에 1,450원 받을 수 있는데 1,350원밖에 못 받으니까. 그래서 방어하기 위해서 해지를 지금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선물한 매도를 설명을 해 드리면 국민연금 해외 자산을 갖고 있는데 환해지를 하기 위해서 환방을 하기 위해서 은행과 거래를 해요. 은행한테 야 저희 그 국민은행 가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나 1년 후에 1,450 원에 이 달러 팔 수 있게 좀 해 달라." 계약을 맺어요. 뭐 가격은 상관없어요. 무조건 1,450 원이에요. 1년 후에 뭐 1,500 원을 가건 1,300 원을 가건 상관이 없어요. 1,450 원에 결제 가격을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1년 후에 거래를 지금 이제 미리 맺는 거예요, 계약을. 그럼 시중은행은 어떻게 할까요? "오케이. 받아 줄게." 예. 근데 이 시중은행의 고민도 이거죠. 1년 후에 무슨 일이 있어도 1,450 원에 사 줘야 돼요. 1 달러를 갖고 오면 국민은행연금이 1,450 원에 사 줍니다. 예. 그럼 1,450 원을 내고 사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 혹시라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300 원이에요. 1년 후에. 환율이 1,300 원이면. 아니 지금 시중에선 1,300 원이면 1 달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국민은행은 1,450 원에 사 줘야 되니까 150 원을 손해 보잖아요. 그죠? 요런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중은행도 이 국민은행도 바로 해지에 들어갑니다. 해외에서 달러를 지금 바로 조달해요. 빌려 가지고 지금 팔아 버려요 그냥. 지금 팔아 버립니다. 예. 일단 빌려서 1,450 원에 팔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되죠? 빌려서 팔았으니까 1,450 원어치가 생겼겠죠. 그리고 그걸 그 돈으로 나중에 이제 1,450 원어치 사 주면 되는 거죠. 그럼 손해가 아니죠. 그래서 해지라 그러죠 이걸. 그러니까 바로 달러를 이게 빌려와요. 물론 이제 이런 데에 따른 뭐 수수료는 들겠지만. 예. 그러면 이걸 한해지라면 무슨 일이 생기죠? 시중은행이 외국에서 달러를 빌려서 지금 시장이 때려 버리니까 달러 공급이 늘면서 달러 값이 떨어지고 원화 값이 오르겠죠. 그죠?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 그러니까 시중에 달러를 판다. 요 구조고 또 한 가지가 그 통화 스와프를 해요.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그럼 이게 무슨 효과가 생기냐면 국민연금 해외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달러로 바꿔서 하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국은행에서 빌려가면 돼요. 그럼 시중에 달러 유통이 안 되죠. 예 공급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달러 수요가 뭐 늘거나 그런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영향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환율 상승을 억제하죠. 그냥 시중에서 국민연금이 달러를 그냥 사 버려요. 그리고 해외에 투자해요. 달러를 바꿔서. 그러면 달러 수요가 느니까 환율이 오르겠죠. 근데 그럴 일이 이제 이거는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에서 이걸 빌리는 거니까 그 영향이 없는 거죠. 이 두 가지예요. 이걸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하려는 건 선물한 매도랑 이 하는 이거 국민연금 보고 이거 하라는 거죠. 선물한 매도, 하는 스와프 두 개를 통해서 환율 시장에 영향을 주지 마라. 이제 요렇게 하는 거죠. 모든 자산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이제 전체 자산의 10% 까지만. 요 내용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그렇게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이거 막 용어 들으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뭐 선물하는 뭐고 왜 시중은행은 또 빌려와서 달러를 왜 팔고 예. 요 구조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I는 말말말은 뭐냐면 구글 클라우드 부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우리는 6 개월마다 이 컴퓨팅 용량을 2 배로 늘려야 되고 4-5년 뒤에는 1,000배에 도달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같은 비용과 전력으로 1,000배 높은 용량 컴퓨팅 네트워크를 제공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세일즈포스의 CEO 마크 베니오프는 저도 그래요. 저도 챗GPT 써 왔거든요. 지금 안 써요 솔직히. 잘 안 쓰게 돼요. 저도 그냥 제미나이로 넘어가 버렸어요. 예 그냥 미쳤어요 제미나이 진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제미나이 써 보세요. 진짜 미쳤습니다. 예. 정말 이거는 챗GPT를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킵니다. 자 보세요. 요게 동아일보 기사거든요. 챗GPT가 만들어 준 거죠. 아니 챗GPT 아니라 제미나이가 예 미쳤죠 퀄리티가. 예. 그러니까 뭐냐면 MLCC 얘기거든요. 이제 이런 그래프도 얘네가 다 넣어 줍니다 알아서.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죠. 자 급성장하는 MLCC 시장 규모 이렇게 커집니다. 예. 왜 커지죠? AI 서버, 전기차. 여기 MLCC라는 게 이거잖아요. 이 좁쌀처럼 생겼어요. 되게 작아요. 엄청 작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요게 이제 전류를 그 컨트롤하는 거죠. 예. 전압도 안정화시키고 순간 전력도 공급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요게 이제 산업의 쌀이고 그러니까 요 IT 기기의 쌀이거든요. 무조건 다 들어가요.
근데 당연히 전기차나 AI 서버 수요가 증가하면 더 늘겠죠. 근데 삼성전기 MLCC 가동률이, 그러니까 아마 이거 고생하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삼성전기가 20만 원 넘었다가 주가가 12만 원까지 폭락을 했죠. 반토막 났다가 그때가 이런 구간이에요. 가동률이 낮을 때. 근데 작년 2분기부터 가동률 오르더니 지금 거의 풀가동하고 있어요. 왜 그러죠?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가 많아요. AI 그 서버에 요게 많이 들어가요. MLCC가 고사양 서버가. 근데 만드는 업체는 소수. 삼성, 무라타 정도. 예. 그러니까 초호황이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핵심 투자 포인트를 이제 주요 증권사 종합해 봤는데, 그러니까 이거 보유한 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이게 정답이다가 아니라 요 내용을 들어보시고 '아 삼성전기 뭐 지금이라도 난 투자해 볼까?' 뭐 이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너무 올랐으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는데, 보유한 분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거든요. '이렇게 올랐는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어쨌든 MLCC가 요거예요. 모든 여러분 핸드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예. 전압, 그러니까 전류를 제어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안정적으로 공급시키고, 그다음 하나가 더 있는 게 플립칩 BGA 아주 큰 기판 하나 있습니다. 고 두 개가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MLCC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예. 요 내용이고, 아이고 요게 너무 크게 했더니 글씨가 안 보이네요. 조금만 줄여 볼게요 요거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그 AI 서버형 수요 급증. 그러니까 AI 서버는 전력 소모가 매우 크잖아요. 그래서 전류 변동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MLCC 탑재량이 10배나 증가한대요. 예, 기존보다 10배. 그다음 구글, 여기 구글 TPU 수혜주예요. 구글 오늘 그래 주가 올랐거든요. 구글 아까 설명드린 그 TPU 반도체에 이걸 주문형 반도체 칩이라고 하는데 정말 엄청난 고전력이 요구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MLCC 탑재량이 올라갑니다. 자동차가 전장화되는 거 당연한 거고. 그 삼성전기는 저사양 제품 비중 줄이고 있어요. 저거 이제 중국이 알아서 하라는 거죠. 예. 저사양 비중을 줄이고 지금 고사양 제품 중심으로 지금 이제 바꿔가는 거죠. 그리고 사업 구조도 좀 변화하고 있죠. IT용 MLCC 비중 감소, 전장향, 서버향 이런 게 늘어나는 거죠. 예. 요런 구조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게 기판 큰 거 있어요. 보통 PC에 들어가요. 저 기판이 되게 안 좋았어요. 막 공급 과잉이고. 그래서 대덕전자 주가 박살나고 안 좋았는데 요새 대덕전자 주가 엄청 올랐죠. 비슷한 거죠. 여기도 내년에 좋아집니다. 27년까지 공급이 대부분 소진됐대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고 AI 반도체 성능이 고도화되니까 당연히 기판도 성능이 고도화되는데, 저 플립칩 BGA 기판은 굉장히 고사양 기판입니다. 그리고 삼성전기가 테슬라 AI 칩 수혜의 최우선 업체예요. 아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AI5, AI6에 저 기판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삼성전기 기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기존 기판보다 훨씬 층이 높아요. 그러니까 비싸지는 거죠. 그리고 이미 빅테크 포함한 4개 신규 고객사에 공급을 확대하고 있고, 유리 기판 사업도 하죠. 예. 엔비디아랑도 당연히 협력 관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AI발 이 산업 이거 다시 좀 키울게요. 네. 아이고 400%. 그래서 AI발 산업 호황기 진입에 따른 핵심 부품 수요 급증과 고부가치 제품 중심으로 이제 요게 믹스, 예, 제품들이 고사양 제품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면서 예,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거기에 AI 서버, 자율주행, 테슬라 칩까지 기대할 게 많으니까 27년까지도 되게 기대할 수 있는. 그리고 피지컬 AI 수혜주예요. 로봇에도 들어가고요. 이런 것들은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니까. 예. 그러니까 반도체도 좋지만 MLCC, 플립칩 BGA도 같이 수혜를 받고 카메라까지 만들고. 그 삼성전기의 미래는 굉장히 밝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얼마나 실적을 내줄지 모르지만 전기를 단지 많이 올랐다고 '야 이제 팔까?' 이럴 구간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자 이제 보고서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기업부터 좀 볼게요. 자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주가가 급등했는데 똑같아요. 아까 삼성전기처럼 이 구글의 TPU에 이제 들어가는 예 고런 기판을 만들어 주는 회사입니다. 실제 아마 거기에 납품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TPU 출하 전망도 높아지고 있고, 제미나이 3, 나노 바나나, 구글 지금 정말 성능이 어마무시하죠. 그 구글도 자본 지출을 더 늘릴 거고. 예. 그리고 이 TPU를요 외부 고객에 팔겠대요. 메타가 사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엔비디아 입장에서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엔비디아는 자기 고객이 돼야 되는데 구글이 이제 위협적이 된 거예요. 구글이라는 회사가
마치 엔비디아처럼 이제 생태계를 넘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반도체 만들어 가지고. 이게 무서운 거죠. 그거 설계하는 회사가 브로드컴, 거기에 이제 기판 납품하는 회사가 삼성전기, 여기에 또 기판 납품하는 회사 중에 또 하나가 여기 맨 밑에 들어간 MLB 기판, 이수페타시스, 막 이렇게 이제 밸류 체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판가 기준으로 현재 TPU가 100만 개 출하가 1,000억 원 이상의 신규 매출을 창출할 걸로 보는데, 아무튼 TPU 여기 구글의 칩에는 ML기 기판이 되게 층이 높은 기판인데 이게 엄청 이제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중적층 800기가 여기까지 가면 이제 엄청나게 단가 비싸지죠. 점유율 보면 구글 PCB, CCL 점유율인데 PCB는 이수페타시가 제일 많죠. CCL은 이제 동박적층, 여기에 원래 두산이 하는데 이 구글 쪽에는 거의 대만의 EMC랑 일본의 파나소닉이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산이 오늘 좀 흔들렸던 거고, 일반 MLB 기판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기판이. 다중적층은 이렇게 많습니다. 엄청 높게 쌓는 거죠. 그래서 다중적층 하면 이렇게 보면 공정수가 3배씩 증가해요.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가격 부담은 있지만 이 수가 왜 주도준지를 오늘 보여줬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주가 급락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수급 때문에. 그래서 너무 우려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MS 지수에서 편입이 나갑니다. 둘이 합쳐졌을 때는 시총이 커서 그대로 유지인데 둘이 쪼개졌잖아요. 근데 얘는 시총이 10조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지수에서 나갑니다. 여기 추정하고 있던 물량 2,600억이 나가버린 거예요. 예. 이게 나빠서 판 게 아니라 야, 너 어쩔 수 없다. 미안하지만 나 팔게. 이런 거죠. 그래서 2,600억 나가서,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빠졌다면 저는 오히려 기회로 보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수에 잔류됐지만 이 기존보다 이제 시총이 오늘 이게 좀 흔들리다 보니까 또 약간 줄어들지 않았나. 근데 사실 그렇게 줄어든 건 아닌데 그냥 같이 팔아버린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까지. 예. 그래서 저렇게 팔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목표 주가는 더 올렸습니다. 대신에 이영 연구원님 목표 주가 220만,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이제 순수 위탁 생산 업체가 됐고 향후에 8공장까지 할 거예요. 이제 6공장 언제 들어가는지 그게 모멘텀이고, 적정 기업 가치 106조,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만. 그래서 105조, 삼성바이오에피스는 9조 정도로 보고 있어요. 기업 가치를. 그래서 분할 전 시총이 85.9조인데 이 두 개 회사 합치면 116조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할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기준이 122만 원인데 목표 주가는 230만 원으로 굉장히 높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약사랑도 이렇게 협의 중이고, 그다음에 이해상충 우려가 해소됐죠. 예. 그래서 6공장이 최종되면 전 세계 1등 돼요. 삼성바이오 생산 능력이. 상상인증권의 이달미 연구원님은 이제 목표 주가 200만 원 제시했고, 2026년부터는 바이오에피스가 이제 제거돼서 온전히 삼바만 실적이 반영돼요. 그러니까 이제 순수 업체가 되고 4공장 풀가동, 영업이익률 훨씬 올라갈 거고, 생물보안법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도장만 찍으면 끝나요. ST판 같은 기업한테도 호재가 되겠죠. 6공장 작업, 이거 여기 써 있더라고요. 8공장까지도 건설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삼성바이오 이번에 수급으로 흔들리는 건 좀 오히려 기회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렌텍은 정말 오랜만에 보여드리는데, 원래 전자담배 만들고 배터리에, 그러니까 그 오토바이 있죠. 흔히 이제 오토바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 모터사이클이라고 하나요. 예. 근데 여기 들어가는 그 배터리 팩을 예, 전기 오토바이죠,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 중대형 ESS에 들어간 배터리 팩도 하고요. 전기차, 로봇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배터리 팩이 주력입니다. 근데 이번에 2분기도 좋았는데 실적이 계속 좋아요. 이제 회사가 체질 개선한 거죠. 전자담배 부분의 신제품, 신시장 효과, 스마트폰 케이스 물량도 확대되고 비용 구조도 개선됐다고 합니다. 중장기 성장은 이제 중대형 배터리팩, LG엔솔에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이 바이크, 예, 혼다에 들어가는데 요거를 이제 공급 중에 있고, ESS는 원래 LG전자 거 했는데 LG전자 가정용 ESS 사업을 철수해 버렸어요. 그래서 타격을 받았다가 LG엔솔이 LFP ESS 배터리팩 요거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렌텍도 이제 ESS 쪽에 노조해죠. 여기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 밸류체인으로. 그리고 전기차도 기대가 되고, 그래서 연간 매출액 내년에 12%, 영업이익도 28% 증가할 걸로 기대를 합니다. 한마디로 ESS, 전기차, 로봇 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팩을 공급하면서 성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겹게 빠졌던 이 주가가 회복되길 바라겠고, 코리아 FT는 이제 하이브리드 카에 들어가는 부품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여기 캐니스터라고 하는데 매출액이 2,900억에서 3년 전에 2년 전에 이제 내년에 4,100억까지 늘어날 것 같고, 이 코리아 FTA 제품은 또 미국에 생산돼서 납품되기에 관세 영향이 좀 없다고 합니다. 올해 4분기부터 현대차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내년 초에 기아의 두 번째 모델인 텔룰라이드의 하이브리드, 하반기에는 내년 하반기 제네시스 하이브리드도 나온대요. 하이브리드가 잘 될 수밖에 없죠. 전기차가 안 되니까. 그 대안으로 하이브리드, 그래서 하이브리드에 관련된 이런 모멘텀이 있으니까 뭐 계속해서 우리가 코리아 FT도 지켜봐야 되겠고, 주가는 뭐 아시겠지만 절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공시부터 좀 설명해 드릴게요. STX 엔진이 디젤 파워 플랜트 엔진 공급 맺었는데 중국 회사에 납품한대요. 이게 뭐냐면 요게 발전소 있죠, 육상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런 큰 엔진이에요. 근데 원래 선박용 엔진 K9 자주포 엔진도 만듭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엔진을 만드는데 요새 좀 주가 지지부진하지만 핵심은 해상 선박용하고 여기 전차나 자주포 엔진이에요. 요렇게 여기 자주포 있죠, 여기. 요런 데 들어가는 엔진 만듭니다. 제미나이 정말 그림 잘 그리죠. 요 안에 있는 엔진 넣어 가지고 "야 너가 그려 봐라." 그랬더니 제미나이가 이렇게 그려 줘요. 그러니까 이 정도 지금 레벨이에요, 지금 제미나이가 그림 그리는 실력이. 제가 텍스트만 딱 써도. 예. 그리고 뭐 영업이익 184%, 이익 좋았고, 수주 잘하고 있고, 수주장고, 특수장, 요게 방산 쪽입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어요. 하나오션 원유 운반선 4척 수주했고, 현대중공업 HMM이 대규모 수주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주했습니다. 컨테이너선 2척. 한국조선행이 3호중공업이 컨테이너선 무려 6척을 수주를 따냈습니다. HMM으로부터. 그리고 APS는 이제 AP 시스템의 지주사인데 무려 7.53% 자사주 소각을 해버렸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이제 앞으로 이런 기업들 많이 나올 거야.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그 중소형주도 많이 찾아보세요. 예, 소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그 반도체 지주사 KC 아시죠? 그 회사도 이제 자회사 뭐 KC텍도 있지만 이 자사주를 거의 몇 프로? 한 15%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시까지 한번 해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보고서 좀 남은 거, 이제 산업이나 시황 보고서, 반도체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반도체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투자자들하고 이제 미팅을 했던 이제 내용의 보고서인데요.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최근에 불거진 AI 버블론과 주권이 다 똑같아요. 생각들은 이제 AI 버블 아니냐, 그로 인한 주가 급락,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걱정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최근의 주가 하락을 이제 대부분 건강한 조정이다, 좀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연말 차익 실현 매물, 엔비디아 이제 이벤트 소멸, 요런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12월 말에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거든요. 그때까지는 좀 이벤트가 없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벤트 하나 나왔죠. 구글의 제미나이가 아주 시장을 강타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은 계속 뭐 이어질 거고, 대부분 26년 평균 판매 단가가 현재 추정치보다 확대될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다. 그리고 연초 이후에는 다시 상승 랠리가 재개될 것 같다, 요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TSMC의 뭐 독점 구조하고는 비교가 하긴 좀 어렵지만 메모리가 이제 맞춤형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공급사들이 이제 과거랑 다르게 협상력이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거죠. 가격 결정력도 높아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27년 말까지 이제 디램 클린룸은 이제 디램의 그 반도체 공장 안에 있는 아주 무균실 같은 거죠. 거기서 다 공정들 하니까 그걸 늘린다는 거는 공급을 늘린다는 얘기인데, 그런 공급 증가가 좀 제한적이다. 거기다 HBM에 더 많은 판매를 해야 되니까 기존 디램은 만들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일단 밸류체인에서는 전공정 장비를 좋게 보고, 전공정은 이제 그런 기업들이에요. 원익 IPS, 테스, VM, 또 뭐가 있죠? 하나 더 있는데, 유진테크, 요런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인 전공정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27년까지 실적 상승 이어진다, 장비 기업들. 이렇게 했고, 질의응답도 있었는데 일단 이제 질문에 대한 답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램 현물 가격, 지금 디램 현물 가격이 좀 올랐다가요 최근에 조금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시장 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거래량이 극히 적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계약 고객향 이제 이미 계약 맺은 고객들한테도 줄 물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물 가격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이는 업황의 변화는 아니다. 예. 아마 내년에도 계속 뭐 현물가든 고정거래가든 계속 상승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서버 고객들의 수요 대비 이제 공급 충족률이 6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100 인데 공급은 60 밖에 충족을 못 하죠. 그럼 당연히 가격이 오르는 거죠. 예. 2017년 18년에 한번 슈퍼 사이클 온 적이 있어요. 그때 클라우드 때문에. 그때 판매 단가 100% 까지 올랐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판매 단가가 이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그 원가 부담 영향도 있는 게 이제 모바일과 PC는 디램 값이 너무 오르니까 이제 힘들어요, 사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PC 업체인 그 델 컴퓨터라든가 HP가 이제 주가가 폭락해 버렸죠. 디램 값이 너무 오르니까. 예. 요런 좀 상황으로 좀 전개돼서 근데 상대적으로 모바일이 쪼금 좀 부담은 덜할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디램 3 사에 왜냐하면 이제 중국 모바일 업체가 CXMT 디램을 쓰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급이 좀 많다는 얘기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모바일 스마트폰에 반도체를 이제 탑재해야 되는 기업들은 좀 모바일은 디램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겠죠. 부담은 이제 그래서 덜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램 3 사의 자본 지출은 대부분 중장기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사용된다. 일단 이제 공사하고 막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장비 반응은 그러니까 장비가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생산에 기여하는 건 28년부터. 그러니까 쪼금 더 아직 사이클이 공급 부족 사이클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CXMT가 또 막 증설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수율이 낮아서 저는 위협이 되지는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낸드는 공급이 부족하긴 하지만 예 여전히 공급을 늘릴 의지도 별로 없대요. 근데 낸드는 디램에 비해 수요 구조가 좀 약하고 공급 증가 시 빠르게 업황이 이게 급격히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공급을 좀 못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로 갈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V7, V9 이제 단수거든요. 이게 단수가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단수가 올라가면서 만들기는 더 어려워져요. 그러면 공급은 더 주는 거죠. 낸드도 가격은 오른다. 다만 이제 낸드 공급을 늘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예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이제 이 한번 해외에서 IR을 하면서 이렇게 전달을 해 주셨고 유안타에서는 이제 골든칩, 코스피는 반도체 업종의 이익 사이클 반전에 힘입어 구조적인 강세장이 진입됐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 흐름이 이어진다. 예. 강세장은 평균 242일간 이어졌고 31.2%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반도체 업종의 내년 순이익 전망치는 73%나 일단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급격하게 지금 이익 전망치가 올라간 상황이죠. 근데 반도체를 제외하면 1.4% 밖에 상향이 안 돼서 사실상 그냥 이번 상승장은 반도체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 사이클은 26년 3월까지 가파르게 오르고 8월에 고점을 찍을 것 같대요. 이익 상승 사이클은. 그리고 이 디램 가격, 반도체 수출량, 수급 변수를 활용한 시나리오에서 그러니까 뭐 최고든 중간이든 최악이든 간에 내년 2분기에 고점이 나온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중소형주 플레이가 유효했던 국면의 스타일을 좀 분석을 해본 결과 이익 기대감이 이렇게 가파르게 개선돼서 거래 대금이 집중된 그 골든칩 그러니까 이익이 아주 남달리 이렇게 급격히 오르면서 이목이 쏠리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기업들이 가장 좋은 성과를 냈다. 실제로 24년도에 한미반도체가 그랬잖아요. 엄청난 성과를 냈죠. 그냥 다 쏠렸죠 그쪽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부로 그런 반도체 소문을 찾아보자 요 내용이고 그래서 선별한 기업은 원익IPS, HPSP, 대덕전자, 테크윙, 하나마이크론, 고영, 해성DS, 테스, 하나머티리얼즈, TLB로 꼽아줬습니다. 그리고 요건 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예. 메모리 상승 사이클은 이제 2단계로 전개가 될 것 같은데 1단계 내년 상반기는 재고가 여전히 낮고 공급도 제한적이니까 가격 상승이 실적을 주도하고 2단계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투자가 좀 늘어나면서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실적의 외형을 견인할 것 같다. 요런 내용입니다.
26, 27년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 지출이 확대되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크게 투자는 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이제 내년 하반기 들어가고 27년으로 가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생산량이 는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소부장은 좋죠. 예. 그래서 소재 부품은 하나모티를 탑픽으로 꼽아 주셨고, 네. 그다음에 AI 인프라 투자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기판도 지금 굉장히 좋은 분위기죠. 여기 똑같아요. 공급은 없고 아까 삼성전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거를 안 쓰려고 하고 있고, 예. 삼성전기의 경쟁사 중에 하나도 중국 기업들이 있죠. 그리고 주요 공급처인 대만과 일본 업체들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예. 그러니까 결국엔 증설은 많지 않고 수요는 많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차세대 아키텍처인 루빈 칩이 이제 내년에 나옵니다. 예.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에는 그 범용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요. 소캄. 예. 소캄 하면 우리가 뭐 보통 TLB, 심텍 떠오르죠. 소캄 등 새로운 폼팩터 수요가 증가할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2026년 기판 투자의 핵심은 구조적인 과점 상태에서 어쨌든 이제 이 급증하고 있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물량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 요게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판의 탑픽은 대덕전자로 꼽아 주셨습니다. MLB, 그다음에 메모리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기판들, 플립집 BJ, 이게 삼성전기랑 경쟁이죠. 요것도 살아나고, MLB는 이수페타시스랑 같이 경쟁하는 거죠. 기판 탑픽은 또 이수페타시스도 제공했습니다. 뭐 이수페타시스는 어디든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너무 오른 게 부담은 되죠. 이게 제가 기억나는 게 올해 한참 반도체나 이런 거 기업 주가 안 갈 때 4만 원 할 때 막 유증하고 막 그랬잖아요. 한번 한다고 막 난리가 난 적 있잖아요. 그때 진짜 그 수요일 날 이제 공개 방송하는데 그 이제 뭐죠?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 이 이수페타시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이제 그래서 공개 그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계속 좀 버텨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때는 뭐 저도 10만 원 갈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바닥이었던 거죠. 예. 참 주가가 그래서 어렵죠. 뭐 그걸 알 수도 없는 거고, 당시에는 이제 다들 걱정되시니까. 예. 근데 결국엔 성장이에요. 성장하냐 안 하냐가 주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기판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메모리주도 상승사이클 신한의 김영태 송혜수 연구원님이 26년 반도체 산업은 AI 수요 강세 힘입어 메모리가 주도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다 보여드린 이유가 내년에 대한 전망이 다 비슷해요. 공급은 없어요. 상반기까지. 수요는 폭발합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좀 애매하죠. 공급이 늘 수도 있고 안 늘 수도 있고, 그건 그때 가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LPDDR5를 쓰면 이렇게 대역폭이 훨씬 커지고요. 그 다음에 이 전력 소모도 77%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 LPDDR5를 스마트폰에 많이 넣어요. 일반 DDR5는 PC에 넣고, 예. 전력을 덜 써야죠. 근데 이제 메모리 서버 쪽에서도 아마 저런 것들을 쓰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는 2030년까지 4배 이상 확장될 거다. 요새 버블 논쟁은 있지만, 예. 2나노 등, 그리고 이제 공정 미세화가 이제 가속화되면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4나노, 3나노, 2나노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굉장히 좁아지죠. 그래서 이거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계측이나 검사, MI 장비라고 하거든요. 이 장비가 매우 이제 중요해진다는 거죠. 예. 거기서 아주 미세하게 그걸 잡아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버려야죠. 비싸게 만들었는데. 그리고 HBM 단수도 8단, 12단, 10단 계속 올라가니까 저걸 또 계측할 수 있는 장비가 수요가 늘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생산 능력 보유하고 있어서 범용 메모리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에서 레버리지 효과를, 그러니까 지금 범용 메모리가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삼성도 요새 삼성이 더 강해 보이죠.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드세요? 하이닉스보다, 그죠? 하이닉스가 옛날에는 올라도 훨씬 많이 오르고 내리면 더 많이 빠졌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삼성이 올라도 더 오르고 내리면 덜 빠지고 약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마 범용 메모리 시장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더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이 계측 장비 하면 기억나실지 모르면 오로스 테크놀로지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유명하죠. 계측 장비는.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자, 그래서 반도체 얘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얘기 좀 해드릴게요. 우리 이제 요즘에 많이 공부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AI가 촉발한 ESS 수요 폭증. 자, 데이터 센터에 많은 구성원들이 있는데, 서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서버가 전력 소비가 보이시죠? 60에 70 정도 되거든요. 데이터 센터 이렇게 구성돼 있대요. 예. 데이터 센터의 구조. 요 바깥에 이제 전력을 연결하고, 요 UPS. 얘가 비상전원입니다. 예, 정전 나면 얘가 이제 방어해줘야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서버가 있고, 여기에 그 이제 공기라든가 뭐 순행식도 있고 공기 냉각도 있는데, 아무튼 이걸 냉각시켜야죠. 뜨거우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그 데이터 센터 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빅테크가 ESS 관련 계약한 내용들입니다.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 다 ESS 계약을 맺었어요. 테슬라도 그렇고, 테슬라는 직접 하고 있죠. 엔비디아도 이제 ESS 중요하다. 이렇게 했죠. AI 인프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북미의 주요 IT 기업들 중심으로 데이터 센터 투자가 아주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고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등 이 기업들이 앞으로 막대한 투자를 하죠. 예. 그래서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GPU 서버는 일반 서버보다 전력 소모가 5배에서 10배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모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전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태양광도 필요하고 뭐 풍력도 필요하고 원전도 필요하고 한데, 태양광이 장점, 빨리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ESS를 반드시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태양광이 뭐 비가 오거나 밤에는 못 하잖아요. 그럴 때 전기를 이제 그 저장을 해놔야죠, 미리. 예. 그래서 전력망 측면에서 ESS의 중요성이 이제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전력 공급도 있지만 이제는 ESS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뭐냐면 이제 엔비디아도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동력으로 ESS를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데이터 센터 400V의 교류 기반인데 27년 이제 내후년부터는 800V로 가거든요. 2배로 점프하죠. 전압이 직류로 가요. 직류가 훨씬 더 전력 손실도 적고 이제 고전압으로 갈 수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전기를 감당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예. 이 고전압 전류를 사용하면 어쨌든 전력 공급 장치의 수도 줄일 수가 있대요. 공간도 많이 남아서 다른 GPU를 더 채울 수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직렬 방식으로 갈 겁니다. 직류, 고전압 직류. 네. 근데 이렇게 GPU가 그러면 점점 더 많아지면, 집적도가 늘어나면 순간 전력 부하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전기가 막 몰리고 또 안 쓸 때는 안 쓰고, 이게 불안정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 중간으로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 버퍼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전력원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ESS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업 전력이 아니라 ESS가 주 전력원이 되는 거죠. 핵심. 그래서 앞으로 ESS 설치가 엄청 많아질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요새 2차전지 좋았고, 뭐 가다 말아버렸지만 2차전지에 대해서 특히 ESS 쪽을 가볍게 볼 필요는 없어요. 구조적으로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배터리 셀 업체들의 북미 생산 능력입니다. 이게 LG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SK온, 그다음에 삼성 SDI. CATL이 이 시장은 1위죠. ESS는. 예, 우리 한국 기업들은 저 밑에 가 있어요. 점유율이 얼마 안 됩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제 중국 견제하니까 우리가 점유율이 크게 늘겠죠. 관세를 때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7월 달에 테슬라하고 LG엔솔이 한 6조짜리 공급 계약 ESS, 삼성 SDI도 올해 그 공급 계약을 맺은 게 있고 플랫 아이언 에너지랑 SK온도 9월에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리튬 가격은 어쨌든 이제 저점을 했다가 최근에 반등하고 있고요. 리튬 값은 좀 오르는 쪽으로 다들 보고 있더라고요. 이제 바닥은 찍었고 점진적으로 오를 것 같다. 이러면 이제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한테 좋은 거죠. 네.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ESS가 너무나 지금 중요해지고 있고 ESS가 이제 전력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800V짜리로 가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올라요. 불안정해요. 요거를 ESS가 옆에서 딱 잡아줍니다. 네, 그럼 평탄화시키는 거죠.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그 수요가 꽤 많을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대신해서 공급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리튬 값이 바닥을 찍어가는 거. 어제 김현수 연구원님도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배터리 보유하신 분들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반등을 계속 좀 저는 대비할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백투더 펀더멘털 하나증권의 송선재 강민아 연구원님이 자동차 관세율이 이제 인하가 됐죠. 그래서 4조 원 이상의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관세 이슈 때문에 짜증났잖아요. 이제 이거는 소멸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26년 글로벌 자동차 시장 증가율은 좀 낮아질 거라고 합니다. 고성장은 좀 어렵고요. 반면에 하이브리드 카는 미국에서만 15% 성장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동차에서 계속 봐야 될 건 하이브리드입니다. 기왕이면 커지는 쪽을 봐야죠. 옛날에 몇 년 전에는 전기차 쪽인데 이제 아닌 거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침투율이 한 13%까지. 현대 기아가 잘해요. 이쪽에서는 특히 요 TMED2 요 시스템이 뭐냐면 이번에 현대가 만든 신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인데 예전 제품은 예전 엔진은 출력이 낮아요. 그래서 대형 SUV나 이런 데 넣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일 미국에서 많이 팔리는 게 팰리세이드나 뭐 소렌토나 이런 급의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간 맞게 엔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부족한 거죠. 대부분 좀 작은 차나. 근데 이번에 나오는 TMED2는 대형 SUV에 딱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출력이 엄청 좋아요. 이걸로 이제 승부를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요즘에 전기차 대신에 하이브리드가 많이 팔리니까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작년에 만들어진 HMG MA 요 공장에서 신형 텔룰라이드 원래 전기차 공장으로 만들었는데 하이브리드도 생산 가능하대요. 그래서 아마 하이브리드를 많이 찍어낼 것 같고요. 여기서 앞으로 연간 120만 대 찍어낼 겁니다. 미국 합쳐서 다. 그러면 미국에서 만드는 물량이 120만 대면 미국 전체 판매량의 80%를 미국에서 충당할 수 있어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현대차는 관세 부담은 점점 줍니다. 이거는 굉장한 매력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 다수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이렇게 내놓겠다. 평균 판매 단가 비쌉니다. 하이브리드는. 그래서 실적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또 요 공장을 만들어서 하이브리드 카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지금 전략이 되고 있고 인센티브 상승이 좀 있어요. 이 딜러들한테 돈 주는 거죠. 예, 그건 좀 부담이긴 하지만 그래도 SUV나 친환경차 하이브리드 카가 이 단가가 높으니까 그게 많이 팔리면서 이걸 좀 요 인센티브 비용 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퍼 5배. 예, 그 배당 수익률은 우선주가 한 6% 나오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성장 지속화 잘 가고 있고 인도 잘하고 PER 낮고 배당 많이 주고 하이브리드 잘하고 그죠? 로봇 준비하고 있죠. 예. 그리고 자율주행 준비. 아니 이렇게 다 잘하는데 왜 안 가죠? 저도 참 답답합니다. 예. 참 잘하는 것 같긴 한데. 자, 시황 얘기 좀 해드릴게요. 버블로 가는 열차. 이건 뭐냐면 이제 2026년 미국 증시는 25년에 부진을 딛고 AI와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강력한 상승세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투자증권의 한상희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예요. 그래서 8천까지 갈 것 같대요. 사실 요즘에 미국계 증권사도 8천 얘기를 합니다. 내년에. IT 버블과는 다르다. 실적이 견조하다. PER도 그때보다 낮다. 그리고 AI 공급망, 반도체 클라우드, AI 기술이 융합된 바이오 분야 여기가 주도할 것 같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 올해는 미국 증시가 다른 나라보단 부진했어요.
그지만 내년은 좋을 걸로 보고 있고 특히 달러는 강해질 걸로 보고 있고요. 유동성 환경, 양적 긴축이 중단되고 양적 완화를 할 거라고 합니다. 예. 경기 침체를 방어하는 목적이 아니라 강한 경기 기반으로 자산 인플레이션 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나 이런 거 부양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를 증가시키고 파월 의장의 임기 막바지에 버블을 유도하는 양적 완화가 시행될 수도 있대요. 그러면 이제 증시가 엄청난 호재죠. 버블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 양적 완화가 되면. 중간 선거 효과도 있는데 중간 선거 있는 해는 보통 미국 증시가 좋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2000년 IT 버블과의 비교인데 통화 정책은 그때는 기준금리 인상, 지금은 인하니까 그때랑 사이클이 달라요. 그때는 긴축 사이클, 지금은 인하 사이클. 오래 갈 수 있죠. 그리고 주당 순이익 성장률도 2000년에 정점 찍었지만 지금은 27년까지 증가. PER도 그때가 70배였어요. 나스닥이. 지금은요 31배. 훨씬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자본 지출도 건전하고요. 예. 미국 GDP 대비 비금융기업의 자본 지출 비율이 과거 고점 대비하면 그렇게 높진 않다. 요새 많이 투자는 하지만. 그래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런 내용이고 핵심 투자 테마는 미국 AI 확산된다. 미국 전반적으로 좋을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AI의 공급망이 집중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클라우드, 그러니까 엔비디아, TSMC, 클라우드니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또 서버 이런 기업들을 좀 보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또 네오 클라우드, 엔비디아로부터 이렇게 AI 가속기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빌려주는 회사죠. 코이브 여기가 핵심 플랫폼이 계속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이고 바이오도 괜찮을 것 같아요. AI를 이제 도입을 하면서 신약 개발 이 자체 과정이나 이런 게 단축되고 비용도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일라이릴리는 엔비디아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 플랫폼 튠랩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슈레딩거더 물리학 기반 계산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다. GE 헬스케어도 AI를 활용한다. 그래서 AI가 이끄는 요 분위기가 의학 이제 이쪽으로도 이제 그러니까 바이오 쪽이죠. 이쪽으로도 이제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산 배분 전략은 일단 선진국 중심으로 좀 좋게 보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ETF 쪽에서는 미국 기술주, 미국 반도체 이거 너무 유명하죠. 네. 그다음에 XBI, 미국 바이오 이쪽을 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시간까지 했고 이제 매크로 얘기 좀 해드릴게요. 요건 좀 제가 쓰고 쓴 지 좀 됐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몇 번 못 보여드렸던 이제 보고서입니다. 먼저 그 데이터 블랙아웃을 못 본다는 거죠.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 되면서 경제지표 공백. 그러니까 보수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양호한 실물 경영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표가 어쨌든 발표가 돼야 뭐 연준이 결정을 하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좀 뭔가 안개 속에 있는 느낌이죠. 달러는 좀 견고할 거로 보고 있고요. 환율은 1,450원 내외에서 등락할 것 같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반도체 업황이 좋으면 경상수지 흑자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럼 달러가 더 많이 들어오니까 환율이 1,400원 깰 걸로 보고 있고 신용 리스크는 좀 제한적이다. 최근 부각된 미국 일부 은행의 대출 손실이 이게 확산될 것 같지는 않다. 은행 전반의 실적도 안정적이다. 그리고 미국 셧다운 불확실성, 연방정부 이것 때문에 경제지표 못 보고 경기 판단이 안 돼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실제 보면 지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민간 고용이나 이런 거 보면 참 안 좋은데 신용카드 또 지출 증가율은 또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참 이게 혼재돼 있죠. 심리 지표는 또 안 좋고. 예. 그러니까 일단 뭔가 확인할 때까지는 좀 지켜보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일단은 높은 수준 유지되지만 어쨌든 연말에 정점 찍고 내년에 좀 1,400원 이하로까지도 한번 내려가는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뭐 환율이 워낙 높아서 뭐 걱정들이 많죠.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지만 과거랑은 좀 분명히 다른 기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워낙 그 미국 주식을 많이 투자하시고 또 달러를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서 그런 거죠. 그리고 그래도 내년 상반기 이제 반도체 투자 그러니까 수출이 확대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늘면서 이제 환율이 좀 떨어질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 내년에 그거 있잖아요.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세계 국채 지수 4월부터 편입돼요. 그러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채 사거든요. 그게 한 9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환율은 좀 내년 상반기에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고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은 단단한 하방이다. 바닥은 단단하다. 수출 괜찮다. 메모리 반도체 호조다. 미국은 셧다운 여파를 받고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고용 물가 등 핵심 지표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민간 대체 지표들은 그러니까 완만한 경기도네. 침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이번 12월에 할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할 수도 있어요. 급하진 않은데 이제 그 연준 위원들의 생각이 달려 있는 거죠. 한 김에 하자. 아니면 한 달 늦추자. 예. 이게 좀 첨예하게 대립 중이고 최후의 만찬. 이건 다올의 김경훈 연구원님도 이거 나온 지 꽤 됐어요. 이게 제가 매크로 쪽은 조금 이제 제가 이게 늦게 이게 그때 시간이 안 돼서 다 미뤄둔 건데 그래서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한 일주일 전에 요약한 거라서 읽으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오늘 나온 보고서들은 아니에요. 요 매크로 쪽은. 글로벌 금융시장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동반 상승하는 에브리싱 랠리 맞죠? 작년에 루저였던 한국이 올해 승자가 됐고 이 배경에는 미국 통화정책, 트럼프 관세정책, 자산 이동이 이제 등이 좀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는 비트코인이 좋았어요. 123% 올랐는데 올해는 9%밖에 못 올랐거든요. 그 얘기는 다른 자산으로 좀 옮겨갔다는 얘기죠. 반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불황이었다. 미국 경기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춘 거죠.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 이 메커니즘 반박 작시 늦어지고 있다. 2020년 11월부터 긴축 조건에 부합했지만 근데 뭐냐면 연준이 원래 실물 경기 메커니즘에 따라 통화 정책 결정을 하거든요. 예. 제조업 지수가 55 이상이고 고용 증가율이 2% 이상 금리를 올려버려요. 근데 그 뭐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거나 고용이 증가하지 않으면 금리 낮춰버립니다. 근데 이게 반박자 늦고 있대요 지금 사이클이 뭔가. 예. 그러니까 2020년 11월부터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 한참 후에 올렸죠. 22년 3월에. 22년 11월부터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실제 인하는 무려 2년 후에 합니다. 너무 늦어요 대응이. 근데 이게 이유가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는 서서히 둔화되는데 물가는 높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그 미국의 신용시장의 위험은 상업용 부동산 부실에서 비롯되고 있다. 예. 연체율이 2008년 금융위기를 넘어가고 있대요. 예. 그러니까 막대한 미실현 손실을 안고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기가 AI는 좋은데 미국 경기를 이렇게 딱 까보면 썩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현재 AI 주도 기술주 랠리도 2000년 IT 버블과 유사하다는 우려가 더 존재하고 있죠. 근데 그때랑은 다른 게 그때는 비쌌고 지금은 그때보단 밸류가 낮아요. 그래서 버블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예. 그리고 2000년 수준의 대접을 받는다 미국이. 그러면 여기서 기술주가 54% 더 올라야 돼요. 예. 쉽진 않은 일이죠. 그때가 버블이었다면 지금은 버블은 아닌 거죠. 최후의 만찬. 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4.3%에 내년에 도달하고 시장 기대대로 연준이 3번 금리 인하해서 3.25까지 인하가 되면 실질 금리는 이제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준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을 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걸 용인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물가가 더 높다는 얘기잖아요. 예. 정책 금리에서 소비자 물가 뺀 거니까. 그러면 이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원래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중간 선거 있어서 올리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이너스 이제 실질 금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주식시장은 폭발적인 상승을 하게 됩니다. 금융 장세 펼쳐. 주식엔 좋은 거죠, 되게. 주도 업종으로는 이번에 IT 모든 국면에서 안정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IT 그다음 소재, 경기 소비재, 뭐 자동차 같은 거죠. 산업재 이런 순으로 보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IT 건강관리, 경기 소비재가 유망하고 마이너스 실질 금리가 이제 본격화되는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 물가는 좀 올라가고 실제로 이제 이 정책 금리보다 물가가 높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가 되는 거죠. 실질 금리가.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하반기부터는 건강관리 비중을 줄여야 되는. 왜냐면 이제 그렇게 되면 물가 부담이 좀 생겨서 금리가 오를 수 있잖아요. IT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근데 내년 하반기에 고민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시적 흐름. 예. 역사는 학습 효과 없이 반복된다. 은행위기는 리스크가 실제로 터진 후에야 숨겨진 위험 자산이 드러난다. 현재 미국의 은행들이
뭔가 좀 약간 이렇게 이 지방은행도 그렇고 약간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좀 얘기들도 나오긴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지금 연체 규모 비율이 2008년 리먼 사태 초기과 좀 유사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죠. 한쪽에서는 뭐 "은행 괜찮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지만 여기서는 또 그 미국 은행들의 이 연체 규모 비율을 보면 '이거 그냥 간과할 문제는 아니다. 예. 좀 신경 써야 된다.' 요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도 법안 이제 입법을 좀 추진하고 있고 예. 사실상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완전히 통과돼서 이제 미국 국채를 준비 자산으로 보유를 하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면 무조건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미국 국채 수요가 생기거든요. 그럼 사실상 돈을 찍어내는 거죠. 예. 양적 완화랑 똑같은 효과가 생겨버려요. 그럼 또 버블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적으로 이제 발행이 된다면 시장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 요런 내용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는 또 5천 시대가 열릴 수도 있는데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한다. 그래서 뭐 상법계 개정 또 실제 했고 예. 자본시장법 이제 개혁으로는 자사주 매입 소각, 세법 개혁은 뭐죠?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 세 가지예요. 상법 개정, 자본시장법, 자사주 소각, 세법 개혁. 예.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걸 통해서 이제 5천을 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내용이에요. 긴 내용인데 그냥 좀 핵심적인 내용들만 요약을 해본 거고 저도 이제 일 주일 전에 이제 써 했 할 하려고 했던 내용이다 보니까 일 주일이 지나서 내용들이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서 설명드렸으니까 고 점은 쪼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핵심은 뭐다? 예. 여기 위에 한상희 연구원님의 의견은 S&P 500 아니 여기 임혜훈 연구원님의 의견은 아까 그러니까 그 하나투자에서 내년 전망은 미국은 좋다. S&P 500 8천 간다. 예. 그리고 8천에서 8,500 그리고 AI 괜찮다. 기술주 중심. 그 하나투자의 임혜훈 연구원님은 좀 연말까지 이게 데이터 못 보니까 좀 불안정하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보자. 그러나 그건 일시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장이 실제 지금 안 가잖아요. 약간 요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요 최후의 만찬에선 예 분명 어제와 오늘은 다르다. 예. 모두가 다 랠리가 가는 건 아니다. 이 상업용 부동산 좀 위험하다. 은행들 요런 부분 체크해야 된다. 예. 그리고 내년에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가니까 주식시장에는 이제 좋을 수 있다는 거죠, 내년 하반기에. 예. 고런 얘기도 좀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 가지 상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 세법 개정 요 세 가지가 이제 완성이 되려 그래요. 그러면 한 번 더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다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벌써 1 시간이 지났네요.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오늘 뭐 시장 보셨지만 좀 아쉽죠. 코스피가 아니 미국은 폭등을 했거든요. 어제도 금요일도 오르고 한국은 지금 이틀째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너무 약해서 좀 답답하고 오늘 뭐 구글 관련주가 좋았어요. 이스페타시, 삼성전기, 그 한전 좋았고 고려엔 한국항공우전, 삼성물산, 코웨이, 삼성전자, 현대건설 요런 기업들 현대차 EUB도 좋았습니다. 다만 오늘은 삼성에피스홀딩, 삼성바이오로직 요거는 수급 이슈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정상적으로 시간 지나면 돌아올 거로 보고 있고 조선주가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마린솔루션이 좀 특히 안 좋았고 하나오션 급락. 이유는 뚜렷한 건 없어요. 그다음에 통신주 급락. 굴삭기도 오늘 좀 빠졌고 뭐 하이브도 오늘은 좀 부진했습니다. 네이버도 부진, 한조에도 부진, 삼양식품, 두산, 하나시스템, 예. 카카오, LS, 그다음에 S51까지 요새 주가들 많이 빠져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좀 기회라고 생각은 하지만 좀 회복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은 오늘 일단 역시 그 ISC나 소켓 회사들 요 또 TFE 아시죠? 요런 기업들이 소켓인데 브로드컴에도 실제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폭발을 했고 솔브레인, 동진생 반도체 소부장이 다 좋았습니다. 반면 오늘 좀 안 좋았던 거는 D&D 파마테 동성 뚜렷한 이슈는 없었고요. 동성화인테 조선주 안 좋았고 그다음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호텔주도 오늘 서부 T&D가 일단 자리를 내주면서 좀 좋지를 않았습니다. 요새 엔터주도 좀 안 좋고 JYP, SM도 다 같이 빠져버렸고 네. 제약바이오도 좋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반도체 소부장만 오늘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쪽만 좀 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 대덕전자, 삼성전기 뭐 그냥 기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NC 괜찮았고요. 반면에 오늘 롯데관광개발, 삼성, 그러니까 관광주하고 요 바이오 쪽은 상당히 그러니까 중국 수혜주죠. 이쪽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쪽은 가비아가 공개 매수한대요. 공개 매수 들어간대요. 그 온라인 파트. 저 가비아 많이 소개해드렸죠. 그 뭐죠? 공시로. 그죠?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마다 가비아가 계속 그 미리 스트레직 자산운용사라고 있어요. 거기서 계속 사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지금 온라인 파트너스가 공개 매수 때려가지고 33,000원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했고 ISC, TFE 다 그쪽 리노공업 이번 구글 TPO 수혜주로 좀 분류가 돼 있고 다만 오늘 하락 종목이 많습니다. 한스바이오 그리고 D&D 파마테 바이오가 다 안 좋았죠. 바이오랑 K관광주 이쪽이 다 안 좋았다. 뚜렷한 악재가 나온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시장 아쉬웠고요. 시장이 못 가요. 지금 답답합니다. 막혀가지고. 근데 거래도 많이 줄고 있어요. 저는 이제 오히려 이런 모습이 여러분 좀 짜증 나시더라도 이렇게 거래를 말리면서 옆으로 좀 늘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런 거 좀 필요해요. 반드시 저러면서 움직이거든요. 나중에 레벨업 하기 위한 뭐 지금 약간 정체 상황이죠.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11월, 12월 뭐 12월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약간 답답한 장이다 라고 보시고 섹터로는 오늘 일단 반도체 소부장 구글 관련주 MLCC 이쪽 반도체 폴더블폰 이쪽이 좋았고 반대로 카지노 중국 소비 그러니까 이 K 관광주는 다 안 좋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두들겨 맞았고 조선주도 오늘은 안 좋았습니다. 엔터도 안 좋았고 그래서 약간 소비재 기업하고 그 외국인이 한국 가서 돈 쓸 때 수혜받는 기업들 바이오 조선주가 좀 부진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 라이브 있으니까 그 마이크 어땠는지 제가 한번 좀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